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덧 가을이 저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 네.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네. 아니, 나는 오늘 하늘을 봤는데, 야, 진짜 하늘이 높다. 이거를 진짜 실감하게 되더라고. 오호호호. 오늘 진짜 완전히 파란 하늘에 높은 하늘. 그걸 좀 볼 수 있게 되더라고. 예. 나쁜 셈이 아니라 낭만셈 아니에요, 낭만. 낭만쌤. 낭만쌤. 예. 저는 네. 평상시처럼 그렇게 얇게 입고 잤다가 새벽에 추워가지고 새벽에 추워가지고 깼어요. 그래가지고 예. 막 이불 주섬주섬 덮고 그랬는데 하여튼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는데 예. 가을을 맞아서 우리 가을 남자 3명이 각자 자기소개 한마디씩 하고 우리 가을 느낌으로 해주세요. 지금 즉흥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가을 느낌으로 자기소개 한번 하고 그러고 우리 짤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은쌤 가을 남자 조은쌤. 예. 저는 또 휴직한 지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되게 아쉽고 그래서 예. 이제 이 4, 5개월 남은 이 휴직 기간을 어떻게 낭만적으로 보낼까, 어떻게 시적으로 보낼까. 요즘 이 가을을 시를 쓰면서 좋은 시를 쓰면서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던진다, 또 막 던진다. 언제나 머릿속에는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네. 여기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우리 부산의 가을 남자죠. 우리 나쁜 쌤. 네. 야, 부산의 어떤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열심히 고독을 씻고 있는 홀로 아무도 없는 해변에서 혼자서 고독을 씻고 있는 부산의 사나이 나쁜 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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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하려니까 이거 뭔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주는 사실 좀 아직도 좀 따뜻해요. 많이 따뜻한데 네. 그렇지만 가을 느낌 내려고 벌써부터 옷장에서 버버리 꺼내놓고 지금 더 추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하라는 수업은 하지 않고 아이들과 늘 낙엽을 기다리며 수업하고 있는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이상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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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우리 지난 방송 다운로드 수 봤어? 야, 이 최근 들어서 최고인 것 같아. 저희 긴급 편성. 네, 긴급 편성. 네. 야, 나 놀랬어. 그거 보고. 얼마나 찍었죠? 1편 같은 경우에는 네. 3,700이 넘었어. 지금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3,700. 예. 그리고 2편 같은 경우에는 네. 2,500 정도? 이거는 한 사흘밖에 안 됐는데 나흘 정도 그러니까. 됐는데 2,700. 예. 많은 분들이 와.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니까 너무 참 이렇게 감사하네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저희 아직도 목마릅니다. 저희가 이 목마름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고 진실을 좀 아셔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새롭게 진출을 했습니다. 조은쌤, 네. 저희가 어디에 또 방송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진출했습니다. 유튜브 진출했습니다. 예. 유튜브. 네. 유튜브에서 아니,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유튜브에서 쌤 검색하시면 지난번 긴급 편성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냥 쌤 검색하시면 바로 구글 검색되니까 그렇죠. 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까지 나가는 이유는 정말 약간 진짜 옛날 처음 초창기 낙곰수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많이 들으셔야 된다, 이거. 이 교육에서 맞습니다. 진실을 좀 아셔야 된다. 우리 많은 일반 시민들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애써, 우리 조은쌤이 애써 그거 막 업로드 안 되는 거 막 해가면서 고생했죠? 그러니까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많이 듣는가 봐. 아니, 우리 이번에 그 대입제도 공론화 이 방송 때문에 네. 야, 2명이나 또 네,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맞습니다. 제가 아주 발빠르게 그 댓글 달아주시니까 바로바로 제가 웬만하면은 또 답글을 다는 편인데 댓글 달아주신 분이 남양주 브로커님. 오, 남양주 브로커? 브로커. 브로커는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이름 굉장히 전 마음에 들어요. 남양주 브로커. 어. 남양주에서 예. 이분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입제도 공론화와 수기과정 뒷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인들 만나보면 여전히 학종, 수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 예. 일도 일종의 공정의 역습. 나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공정의 역습. 공정의 역습. 네, 공정의 역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의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학교와 고교 교사, 대학과 교수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뭐 핵심을 그렇죠. 야, 확실히 팍팍 끼고 찍었네. 있어요. 팍팍. 네. 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면서 수기 과정 하듯이 계속적으로 대국민 여론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저 대단하시다. 의식이 있는 분이야. 예. 굉장히 네. 관심도 네. 있고 의식이 있는 분이야. 나름대로 내공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대입제도에 같아요. 관련돼서.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남양주 브로커님 감사드리고요. 널리 예. 이게 어. 저희가 유튜브로 진출을 한 이유가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링크 복사해가지고 문자나 카톡 뿌리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이거 받으셔가지고 뿌려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분도 있던데? 예, 이 닉네임을 되게 기발하게 다들 짓는 것 같은데, 허세쌤이라는 분이 허세세. 있습니다. 예. 허세가 좀 있으신 분이야, 이거? 그런, 내용상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읽어보면, 여름방학 동안 쌤 없어서 심심했습니다. 이렇게 아하. 달았어요. 야 예, 그리고 멋지다. 야.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분은 실천하셨네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난주 방송 듣고 제가 맡고 있는 6학년 동아리 활동 시간에 시사토론부가 있는데, 거기서 시사토론부. 예. 그래서 대입 절대평가 대 상대평가로 주제토론을 해봤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의 야. 장단점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나서 팀을 꾸렸는데 비슷한 숫자로 반반 갈리네요. 그리고 토론 결과 절대평가팀에서 토론 중간에 표현이 그런데 상소리를 하는 바람에 욕을 있죠. 했네. 상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있죠. 몰수패로 상대평가팀이 이겼습니다. 김영식 야. 선생님 힘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김영숙 쌤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댓글 것 알바 같아요. 아닌가요 이거? 절대평가팀에서 답답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뭐 쌍소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몰수패. 예. 그렇죠. 야, 대단하시다. 진짜 실천을 하시는 분이네. 야.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긴급 편성이 끝났으니까요.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방송 패턴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앞부분에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좋은 정보, 짤을 또 그렇죠.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가서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교사 배움 토크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오랜만이다, 진짜. 교사 배움 토크로 해가지고 또 아주 또 유명하신 분 또 모셨어요, 저희가. 좀 이따 들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아마 이 짤을 들으시면은 좀 어떤 분이신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짤 우리 조은 선생님 준비하셨죠? 예, 제가 또 야심차게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책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요거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회복적 생활교육 이 키워드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20세 넘게 나간 그렇죠. 예.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4년도에 나왔는데 현재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책이죠. 요거를 박수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예. 이분이 2012년도에 휴직하시고 2년 동안 걸쳐서 실제로 적용해 본 거를 현장에 적용해 본 거를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책이네. 그렇죠. 그래서 추천사를 딱 펴면 추천사 제목이 딱 와닿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뭐라고요? 회복의 교육을 통한 교육의 회복을 꿈꾸며 이런 추천사가 있습니다. 멋지다.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에서 주 테마가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 주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실에서 생활 지도할 때 막 애들한테 벌 세우고 퇴근하고 이렇게 화내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이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제 생활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딱 펼쳐보면 일단 너 자신을 알라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네요? 제목 보면 한계에 부딪힌 생활 지도 이렇게 했죠.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아무리 해봐도 뭐가 안 돼.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길을 잃은 교사. 그리고 나는 올바른 지도법을 배운 적이 없다. 신규 교사가 돼서 올바르게 학생활 지도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생활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분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혹시 뒤에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책 아니고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뒤에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박수영 선생님을 모시고 교사 2학기 배움 토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소개했는데요. 뭐 더 기다릴 거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쵸? 시그널 듣고 박수영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또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희가 교사 배움 토크를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1학기 때는 우리 배움 찬찬이 우리 산만한 쌤 목소리 기억 나실랑가 모르겠네 사람들이. 방금 기억나죠? 시그널 들었는데 뭐. 맞네, 시간에 맞네. 항상 시그널 나오시는 들었는데요, 목소리. 우리 산만한 쌤 모시고 배움 찬찬이 네. 우리 한글 교육 또 수학, 난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메시지도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보니까. 메시지? 네, 특히 댓글. 댓글. 외국에서 그 찬찬 한글 사용하셨던 그런 미국이죠? 미국에서도 그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최근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괴롭히는 문제, 그치. 가장 우리 선생님들 빡치게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열받게 하는 문제 뭐겠습니까? 야, 뭐니 해도 학교 폭력이지. 그렇죠.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이죠. 우리 고등학교에는 진짜 뭐 한 주에 한 건씩 나타나. 근데요, 나쁜 쌤,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진짜 학폭 건이 될 만한 거 가지고 하면은 좋겠어. 근데 우리 초등은 조은쌤 알잖아. 정말 이거는 진짜 무슨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미안해. 그래 미안해 하면 끝날 것 가지고 학폭 가고 재심 가고 법원 가고. 그러면 짜증난다. 장난 아닙니다. 할 짓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예전에 정책 방송 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김영식 선생님께서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죠. 저희가 들으면서 옆에서 조금 짜증냈잖아요. 뭐 현실적이지도 않은 거 말이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 바로 그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미친 서배력, 어깨뽕이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자, 회복적 생활 교육의 데모이신 박수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웰컴 투 쌤쌤쌤. 웰컴 투 쌤쌤쌤 처음 뵙는데 우리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박수경 선생님. 저는 좋은교사운동 산하의 회복적 생활교육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박수경이고요. 경기도에서 교사 생활을 25년 하다가 작년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니시네요?
네, 그런데 여전히 저희 정체성은 너무나 강한 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네.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센터장님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아, 네. 예, 박수경 선생님. 네, 예. 박수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회복적 생활교육의 데모이신 우리 박수영 선생님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으니까 예. 한번 모셨을 때 저희가 또 모셨을 때 제대로 또 아. 뽕을 뽑아야지 않겠습니까? 뽕을 뽑아야 됩니다. 몇 번 못 모시잖아, 우리. 네. 예. 앞으로 저희가 사회에 걸쳐서 예. 회복적 생활교육 특집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 자꾸 특집 하는 건 그런데 그냥 배움 토크, 우리 네. 회복적 생활교육 배움 토크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반응이 좀 좋다. 더 알고 싶다. 무슨 이거 뭐 4번 해가지고 되겠냐 하면 네. 저희가 그냥 종신계약으로. 오, 네. 정신계약. 정신계약으로 갈 수도 정신계약. 있습니다. 가자. 진짜. 가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들어보고, 네. 그냥 뭐냐면 사회 한번 해보고, 네. 좀 더 들을만 하네? 그럼 종신으로 가는 거고, 네. 아니네 싶으면은 지난번 3만원쌤 내쳐야죠. 3만 원 때문에 이 방송 들으면 큰일인데, 그러면. 근데 저 내친 겁니다. 과감하게 내쳐야죠, 저희가. 예. 저희가 지난번에 69회 정책 방송에서 지금의 학폭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네. 예. 아까 전에 우리 이상한 선생님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네. 그때 조금 우리가 시큰둥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사실 그게 잘 몰랐으니까 그때 회복적 대화 모임, 회복적 접근 이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그 네. 학폭법을 설명했었는데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으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살짝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되게 아쉬웠어요 그때. 너무 아쉽고 이게 뭔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납니다. 특히 이상한 쌤이 계속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방송하면서 저희가 회복적 생활교육이 대안 중에 대안이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뉴얼대로 안 하면, 장난 그리고 아니지. 학폭법 법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교사의 그런 시도와 의도는 다 무시되고, 그렇죠. 오히려 징계받고 고소당하고, 네. 오해 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랬던 건데, 네. 그렇다면 한번 일단 알아보자, 우리가 한번. 네. 요즘 학교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 명칭 자체는. 네, 우리 부산에도 그 네. 장학생 시험에도 나왔더라고요. 정말요? 네. 오. 네. 사실 저희가 음. 무슨 뭐 온라인 연수 같은 거 이런 거 들으면은 뭐 스킬적인 부분 같은 거는 저희가 얼핏 이렇게 그렇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거의 어떤 핵심 정신, 핵심 가치, 스피릿 뭐 요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많이 좀 들을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뭐 그 대충 뭐 스쿨로 앉아가지고 대충 아이들 얘기 듣고 대충 뭐 학교 구축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골치 아프게 뭐 정보라든지 어떤 정신이라든지 스피릿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우리가? 그럼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역시 역시 나쁜 사람. 역시 지금 여기 딱 그 뭡니까 박수영 선생님 면전이 되고 네 저런 패드립 아니 우리 그냥 학교 생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내가 모셨지만 네. 사실은 조금 내가 잘 모신 건가 고민이 되기도 해. 와 진짜 약간 막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회복적 생활 교육하면 그 박수경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박수경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좀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선생님이 궁금했던 지점, 그러니까 스피릿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한번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박수경 선생님께서 어떻게 회복적 생활 교육을 만나게 되셨나?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네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아직 얼떨떨합니다. 아니 뉴스에도 나오시는 분이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세요? 예. 네, 그러게요. 네. 제가 회복적 생활 교육을 만나게 된 거는 회복적 정의를 만나게 된 건데요. 회복적 정의는 사법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여튼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 때는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그때서야 대안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윤리교사고요. 윤리교사로서 참 고민이 애들은 시험을 봐서 윤리 다 100점 쉽게 맞거든요. 근데 윤리는 뭐 삶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건데 뭐 100점 받아도 아이들이 일상에서는 욕설을 너무 많이 하고 뭐 또 당장 그렇지. 뭐 수업 딱 끝나면 친구들과 경쟁하고 배려하지 않고 윤리나 도덕 지키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고민스럽더라고요. 내가 윤리 교사로서 정말 의미가 있나? 윤리 왜 있지? 도덕 시간 왜 있지? 뭐 이런 고민과 애들이 어쨌든 학교에 와서 욕을 더 잘 배우고 가는 것도 욕 학습소죠. 네, 학교가. 네. 네. 너무 그걸 계속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고 서로 협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존중하라니까 왜 너네들은 협동하지 않는 거면서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면서 존중, 협력이란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배웠을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는 것을 배우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존중과 협력이라는 단어와 연결돼 있는 교사의 행동이었어요. 저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고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좀 왔었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비폭력 대화를 만나게 됐고요. 아이들이 그 말하는 방식을 좀 잘 배울 수 있다면 방법이 있겠다. 저 또한 뭐 소리 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애들이 그런 나를 보고 또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되게 희망적이었고 그런데 비폭력 대화로서 또 이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아이들이랑 비폭력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애들도 되게 후련해 했거든요. 욕 안 하고도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만족도가 이제 높았는데 거기서 전 좀 더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가 뭘까? 평화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고 정병호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서 잠깐. 예, 정병호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옛날에 우리 오디세이 학교 방송에서 출연했던 그분 아닙니까? 네, 저희가 약 1년 전에 1년 더 됐죠. 2년 전에 네. 공개방송. 네, 공개방송 때. 쌤 첫 공개방송 때 모셨던 오디세이 학교 선생님이셨던 정병호 선생님.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의 멘토이시기도 하고. 저런. 네. 네. 저랑 과목이 같으세요. 네, 같은 도덕, 윤리. 그래서 사실은 윤리교사로 살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정병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평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평화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찾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뭡니까? 네. 이거 어려운 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대화, 오늘 방송 좀 길어지겠는데. 정의, 아나베피스트. 네, 평화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그룹이고요. 네,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그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었고요. 그 그룹에서는 국제 분쟁 지역에 분쟁 조정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이제 회복적 정의와 관련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낯설고 교사 그룹도 아니고 NGO 그룹이기도 하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회복적 정의를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굉장히 저의 이제 동안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경험이었고요. 이 회복적 정의가 사실은 사법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법에서 시작됐는데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학교에선 이것을 하고 있지 않지?라는 사법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왜 학교에서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학교 안에서 교육기관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왜 사법기관에 가서 이 회복적
정의의 실천들이 이루어지는지, 학교 안에서는 왜 진짜 이것을 안 했는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요. 이게 교육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이셨던 정병호 선생님, 그 당시에 좋은교사 운동 대표이셨거든요. 예, 찾아가서 제가 이 회복적 정의 실천 운동을 교육 운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해서 좋은교사의 상근교사로 제가 휴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상근교사로 휴직을 했고요. 회복적 정의가 학교 안에서 정말 실천이 가능한가? 구현이 가능한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실천을 해봤죠. 네. 그런데 되더라고요. 네. 야, 신기하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뭐 사법 정의, 그 다음에 뭐 회복적 정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좀 뭐 어떤 겁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좀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요, 우리의 인류의 아주 오래된 응보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라. 네, 거기에 맞는 처벌과 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통제가 되고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잘못한 거잖아요. 만큼 벌 받아야 된다. 그렇죠. 못된 놈들은 벌을 안 받으니까 이 사회가 이 꼬라지가 되는 거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셈이 벌을 안 받아서 저 모양이라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법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잘못한 만큼 거기에 적절한 형량을 얼마를 줄 것인가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질문은 그래서 사회가 통제되는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재범률이 뭐 30%를 넘고 있는데,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방식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또 효과가 있다는 어떤 연구 보고서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계속할까? 다른 대안은 없을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사법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죠. 아니, 근데 잘못하면 벌을 받고 지금도 그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법 시스템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학폭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뭐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서클 앉아갖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잘못했는 애들이 바로 되느냐. 이것도 나는 조금 의아한데요. 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학교가 갑자기 뭐 바뀐다? 뭐 학교 폭력이 없어진다?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뭐 외국에 뭐 그런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이 회복적 사법의 시도되었던 어떻게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네. 1974년 캐나다의 마크 안츠라는 보호관찰사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더 주목을 받았죠. 회복적 사법이라는 것이 응보적 사법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열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마크 한츠라는 분은 그 보호감찰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그 아이들을 이제 소년원에 보내고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 교도소에 가는 걸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집 가네요, 큰 집. 그쵸. 네. 그래서 마크 한츠는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질문이 있었고 다른 대안이 없나? 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1974년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엘미라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22집 정도가 사는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에 2명의 청소년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깽판을 부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기록에 보면 두 아이들이 이제 칼을 들고 술을 잔뜩 마시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도 긁고 또 이제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고 또 펜스를 무너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동안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죠. 아이들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잡혔고 이 아이들은 당연히 소년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벌 받아야죠. 네. 그 마크한츠는 그런데 다시 그 질문에 서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나? 이걸 왜 하지? 예. 그래서 판사에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하고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 형사법적으로 적법한 이 절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판사도 그것을 하라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일정한 기간을 주고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은 22집을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만나는데요. 그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서 노크를 하고 제가 당신의 집 유리창을 깬 누구입니다. 제가 당신의 그 펜스를 무너뜨린 누구입니다. 제가 당신의 자동차 백밀러를 발로 차서 부순 누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런데 그때 그 피해자들의 반응이요. 아, 너였구나.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 너였구나. 그래서 이 작은 시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진실 규명인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피해자는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또 당할지 불안한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예측 가능한 사회에 자기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경우에 네가 우리 집에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내가 낮에도 무서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피해 고통에 대한 공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그 어떤 상황인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무조건적인 공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피해 고통에 대한 공감이고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사과예요. 하하. 할머니 죄송해요. 이거거든요. 네. 진정성이 없는 사과는 회복을 가져오지 않거든요. 네, 학교 폭력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학교 폭력이 더 복잡하게 그렇죠.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미안해. 미안해. 됐냐? 됐지? 나 미안해. 그렇죠. 네. 오히려 더 화를 그렇죠. 네. 비아냥거리는 미안함이죠. 네, 네. 상황을 더 악화하게 만들죠.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 막 배죠, 배. 배나 네. 수박, 메론.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아, 이 진짜 심각한 사건. 컨센멘트. 이런 거 네. 이런 게 화가 나네요 진짜. 예. 미안해. 네. 미안해. 이런 거죠. 네. 네, 그쵸. 네. 그 진정성 있지 않으면 그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해자가 언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가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나랑 대화를 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뭐 펜스가 부서졌는데 내가 공사하는 날 네가 같이 와서 고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백밀러를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 네가 용돈을 아껴서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네 번째가 피해 보상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피해 보상은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피해 보상이에요. 그 피해자 욕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가해자가 한다고 한들 피해자에게는 어떤 만족도 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그 피해 회복이 중요한데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소년원에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가 보복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이면에 더 깊은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거든요. 네, 내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소년원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뭔가 해결 방식인 것 같지만 언젠간 나오죠. 그리고 뭐 혐의가 어느 정도 또 인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할머니랑 찾아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더 안정과 재발에 대한 안 할 거라는 확신의 욕구를 더 충족해 줄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더 어려운데요? 아니 지금 절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못했노 그냥 벌 주고 하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거 4단계를 다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시간과 개인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네. 마지막 5번째 단계 말씀드릴게요. 야, 그럼 더 힘들다. 끝난 줄 알았어. 나 끝난 줄 알고. 네. 마지막은 자발적 책임이에요. 네, 자발적 책임만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뭐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좀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우지 못하겠어. 자, 선생님 좀 적을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진실 규명. 진실 규명. 어떻게 네. 된 거냐? 얘가 했구나. 백문을 부쉈구나. 진실 규명. 왜 그랬는지. 왜 그랬냐? 네. 두 번째가 피해 고통에 대한 공감. 네, 피해자의 피해 고통에 대한 공감. 야, 나는 또 누가 강도가 들어온 줄 알았잖아. 너무 무서웠어. 그렇죠. 네가 끌고 나가지고 네. 내가 차를 못 갖고 나갔어. 이런 공감. 그렇죠. 네. 세 세 번째가 진심을 진정성 있는 사과. 네. 진정성 사과. 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는 앞에 그 타인의 공감이. 고통에 대한 공감이 경험돼야 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번째가 피해 보상. 피해 보상인데 네. 피해자의 욕구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자발적 책임. 자발적 책임. 자발적 책임. 네. 장난 아닙니다. 예, 자발적 책임. 네. 이건 뭡니까? 자발적 책임은?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교내 봉사 3일에서 사실은 청소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자발적 책임이 아니라 네가 이랬으니까 벌 받는 거야라는 식으로 그렇죠, 사실 그렇죠. 주어져서 네. 청소하는 동안에 굉장히 사실은 저항감이 많아요. 네. 그리고 너 때문에 그랬어라는 마음이 남고 그렇죠. 너 알아서 해. 뭐 이런 것도 있고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그 과정에서 받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너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자발적 책임이 아니라 억지로 교내봉상 3일 하는 아이한테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라는 마음도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가 결국은 내가 면죄부지. 나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로서. 나는 일주일 동안 청소했으니까 이걸로 땡. 네. 너한테는 사과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 피해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안전하다는 거,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런 거 없이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사실은 아이들의 관계 개선도 안 될 뿐더러 관계도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하고 절차가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건선징악이잖아요. 건선징악. 징악해야지. 발음이 잘 안 되시네요. 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처벌받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피해가 발생한다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이거든요. 잘못하면 피해가 발생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게 우리의 그 사회적 관계에서의 약속이죠. 그래서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행동으로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어떤 처벌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처벌받는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의무가 있고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벌의 형태를 책임으로서 이행을 하는 것이죠. 사실 중요하게 이 중간이 뚝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본질은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른들은 논리적으로 건너뛰죠.
중간에 소중한 그 과정을 건너뛰고 그래서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훈육을 많이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너 이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이거? 네.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벌 받아야 돼요. 네. 이거 몇 살까지 이 훈육이 작동되나요? 한 7살? 네. 7살도 작동이 되나요? 7살 간당간당하죠. 네. 7살 12월 31일생까지. 그러니까 아기 때는 아이들이 순진해서 그렇게만 해도 자기를 돌아봤어요. 이거 잘못한 거구나. 정말 반성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훈육자와 몇 번 겪고 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혼난다. 안 되는구나.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럼 선생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예. 잘못하면 어떻게 돼? 벌 받는 거예라는 방식의 훈육 방식은요. 사실 유아기 때 어느 때까지는 사실 작동하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라는 우리의 이 접근 방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거를 더 그쵸. 넘어서서 왜 나만 그래요? 그렇죠. 왜 나만 그래요?도 넘어서서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내가 안 했는데요. 예, 교사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사용하면서까지 가장 그런데요. 많은 게 그 담배 딱 잡았는데 저 담배 안 폈는데요. 그렇게 딱 잡았대는 거. 네. 그럼- 실실 쪼개면서. 실실 저 안, 쪼개면서. 안 했는데요. 담배 안 폈는데요. 그럼 냄새가 나. 그럼 냄새 나잖아.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학교에서 담배 안 피웠는데요. 그럼 학교 말고 다른 데는 피워도 돼? 그러면 학교 아닌 데서 피우는 거 선생님이 왜 간섭해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라는 패턴으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는요.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 그 피해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피해자 중심이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애 입장에서는 그거 펜스 무너지고 유리창 깨지고 자동차 긁은 거 그거 뭐 벌금 500만 원 하면 내가 그냥 벌금 500만 원 내는 게 편하지. 가서 일주일 동안 얘기 들어주고 그 같이 그 펜스 고치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짜증나. 아니, 다행히 그 사람은, 뭐, 예를 드셨던 그 학생들은 22집 있는 동네에서 했지.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했다 해봐. 100몇씩 가고 이랬으면, 그 사람은 안 한다, 이거. 절대로 안 한다, 이거. 약간 보니까, 저러면은 가해자가 진짜 더 힘들겠다. 오히려 피해자 중심이구나. 피해자의 그 회복이네? 피해자의 회복 중심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는데,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근데 결국은 모여서 대화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한다고? 벌 받아야 되는데 대화한다고? 그래서 회복적 정의가 학교 안에서 회복적 과정으로 이제 하자라고 했을 때 엄벌주의가 아니라 이 회복적 정의로 하자라고 했을 때 피해자들은 가해자 면죄부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리고 은폐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요. 오히려 가해자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벌 받고 말지. 벌금 내고 말지 그냥. 네. 그런데 더 많은 책임을 사실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해서 돌아보고 사과하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책임을 배운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 더 사실은 소중하죠. 네,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예,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사법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게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두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교육계에서도 있는데,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제 사회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있는지. 맞아요. 생소해요. 네. 사실 그런 생소한데 것들. 뭐 아까 전에 이 해외 사례도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뭐 한국에서는 이제 회복적 정의가 교육 안에서 실천되는 것이 2011년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한국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국제사회의 흐름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4년에 캐나다에서 우연적인 그 보호관찰사의 새로운 시도가 사법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 또는 가해자 피해자 화해 모임이라는 이것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2000년에는 유엔에서 그 비엔나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비엔나 선언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형사사법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회복적 프로그램을 적용하라라는 권고를 합니다. 오, 유엔에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7년에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이 회복적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사법 안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재밌는 거는 그 서울 가정법원에서 2010년을 했는데 화해권고위원회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그 사건 사례는 전부 다 학교폭력이었어요. 네, 그래서 법으로밖에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법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사실 대화 모임을 한 거죠. 예, 이것을 왜 사법에서 할까? 법으로 해결하려고 온 데서 사실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한국에서는요. 좋은 교사 운동이 이 회복적 생활 교육 운동을 교육 단체로서 이제 시작을 2011년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시민사회 그룹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안에 좋은 교사도 한 단체로서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이라는 코피라고 얘기하거든요. 코피가 있고요. 그리고 비폭력 평화 물결이라는 또 NGO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비폭력 대화 센터도 회복적 MVC. 네.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계속 시민사회 확장이 되고 교육 운동으로 많이 퍼지면서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뭐 에듀피스도 있고요. 네, 몇 개 단체들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회복적 정의를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교 현장으로 가져온 최초의 사람이 바로 박수경 선생님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는 그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됐죠. 네. 야, 이러고 국제적인 인물을 우리가 오늘 모신 거네, 내가.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라는 그 사법의 한계에서 나온 사법으로부터 나온 거를 학교 교육으로 세계 최초로 끌어오신 분이신 거네요. 이거 오해를 발생.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회복적 정의를 네네. 교육 운동으로 이제 시작한 것은 네, 국내에서. 네. 그럼 외국에서는요? 네. 외국에서는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교사 운동,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최초에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네. 저희가 그 선생님을 뭐 이렇게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섭외력을 과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한테는 더 큰 힘이 있었죠.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교사단체. 네. 뭐, 제가 아무리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공동체. 알겠는데 그냥 세계 최초 하신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세계 최초로 그 교육에 가져오신 거잖아요, 맞죠?
아니 그래 세계 최초가 부담스러우면 국내 최초로 합시다. 국내 최초. 국내에서는 이제 교사로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게 학교 안에서의 회복적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는 국제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장 빠르게 사실은 이렇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은 뉴질랜드이고요. 뉴질랜드는 1989년. 굉장히 이르죠? 네, 1989년부터 세계 최초 아니구나. 네, 세계 최초가 아닙니다. 네, 네. 국내 최초로. 우리 쌤쌤하고 똑같네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회복적 생활 교육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회복적 정의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선생님 이야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좀 얘기는 좀 길게 하고 들어가야지. 뭐 벌써 끝나. 교육은 얘기해야지. 오늘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회복적 생활 교육을 시작하게 됐나. 또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의 어떤 출발점, 배경이 된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좀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학교에 좀 들여온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한 그런 얘기 좀 나눠주실 거죠? 네, 학교 안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학교 얘기 들어 나옵니다. 야, 사실 저는 고개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들어가지고는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복적 생활 교육을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좀 잘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나쁜 선생님의 이렇게 사고만 바뀌어도 이걸 회복적 생활 긍정으로 바뀌어도 이 방송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섭외했지만 그런데 듣다 보니까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래 내가 잘 섭외한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배움 토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회복적 생활 교육의 배경이 되었던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다들 좀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하고 오늘 방송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쌤? 저는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5단계, 아까 얘기했던 마크 한체가 발견했던 그 5단계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5단계 다 기억해요? 기억납니까? 저희 미친 기억력. 진짜로? 우리 좀 청취자님들에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거 회복적 생활 교육이 아니고 회복적 정의를 실천했던 그렇죠. 그 5단계. 첫 번째? 첫 번째가 진실 규명. 그렇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두 번째, 피해 고통에 대한 공감. 공감해야죠. 세 번째, 진정성 있는 사과. 미안해. 이거 말고. 그거 아니고. 그리고 피해를 보상하는 거. 피해 보상. 네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자발적인 책임.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발적인 책임. 아니, 소감 얘기를 했다면 자기 지적 자랑하고 있어.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 방금 좋은 쌤은요, 우리 박수현 선생님의 노트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들켰네요. 그리고 5단계가 저는 인상적이어서, 꼭 이거를 듣는 방송 청취하신 분도 이거 좀 기억하셔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 어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엄벌주의, 응보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저는 조금 적성에 맞아요. 적성에 상당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쳐맞고, 잘못해서 청소하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 애들한테 붙잡고 얘기를 하고, 그랬니, 저랬니. 이건 제 적성하고 좀 안 맞는데, 그래도 제가 섭외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우리 박수영 쌤 얘기 듣다 보면 저도 이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좀 하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나쁜 쌤이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다 나쁜 쌤이 컨셉에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죠? 진짜예요. 또 이런다. 진짜. 저는 얘기 들으면서 실은 뭐가 계속 떠올랐냐면 세월호 사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렇죠. 맞아요. 떠올라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구나. 누구도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국가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또 그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거리로 나오셨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온당한, 예, 물론 자녀를 보냈는데 거기에 합당한 피해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적절한 피해 보상, 국가가 지는 자발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세월호, 그다음 5.18, 또 4.3 그런 것들이 다 한이 맺히고 가슴에 응어리가 남는 것이 그런 제대로 된 아까 얘기하신 그런 단계들이 만약에 국가 권력에서 자연됐던 그런 것들이 되었다면 그분들의 한이 응어리가 좀 풀렸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좀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첫 출연 해주셨는데요. 예, 해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선생님? 네,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네. 좀 얼어 계세요, 지금. 그래도 말씀이 굉장히 차분하신 게 쏙쏙 들어옵니다, 진짜. 그거는 나쁜 쌤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좀, 네. 네, 선생님들이랑, 네,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또,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전히 얼어 계시군요. 길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네. 자, 오늘은, 회복적 생활 교육, 그 배움 토크의 첫 번째 시간으로 네.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 회복적 정의가 학교로 들어와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나오신 우리 박수현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네, 또 청취자님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